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지고 만나보는 시간, 변상욱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분의 눈을 많이 빌어야 할 주제인데요. 이 수도권 이외 집단 감염 중에 상주 BTJ 열방센터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오늘도 저희 라디오 부스에 나와 계십니다.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학생처럼 얘기를 잘 차근히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름도 어렵습니다. 상주 BTJ 열방센터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어떤 데인가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자면 네. 특정 종교 얘기를 너무 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번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네.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네. 또 다른 언론에서 아마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서 네.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이거와 관련된 이슈들을 이제 다른 언론들 뉴스를 보시면 네.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천지 때도 그렇고요. 전광 목사 때도 그렇고 이 변상욱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도 좀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종교개혁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루터. 마틴 루터. 네. 칼뱅, 쯔빙글리, 웨슬레 등등등이 나오는데 네. 이런 종교개혁가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개신교 정통주의고요. 네. 정통주의고 개신교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비만해지면서 적폐적인 요소들이 쌓이고 네. 여기에 불만을 품고 뛰쳐나와서 자기 식대로 만들어가는 일종의 코로나19의 변이처럼 개신교 변이가 일어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변종에 가까운 개신교가 생겨나기도 하고 네. 그중에서 여러 가지 변종 중에서 가장 큰 변종의 유파가 네. 포스트 데노미네이셔널리즘이라고 복잡하고 긴 이름입니다만 네. 쉽게 풀었으면 탈교파주의. 예. 탈교파주의. 이름으로는 뭔가 그래도 좀 개혁적인 느낌이 들긴 한데요. 네. 탈교파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통 개신교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것을 만들려는 이제 흐름으로 굳어지는데 네. 여러 분파가 있습니다만은 21세기 한국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 탈교파주의의 분파가 한국 코로나 상황과 밀접하다.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신사도 운동 또는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수의 제자나 그 시대를 감당할 어떤 십자가를 지낸 예언자가 되려면 예수한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예수한테 연결돼 있지 않다. 예수한테 연결된 새로운 사도, 신사도, 새로운 제자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인데 예전에 있던 사람들이 열심히 안 했단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자격 자체가 없다. 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본류다라는 주장 같은 느낌처럼 들리네요. 결국 기존의 신학교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들만의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육성해 나갑니다. 이게 지금의 말씀하신 그 BTJ 열방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가훈련센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회는 뭐고 열방센터는 뭐야 이렇게 기사 보신 분들은 지금 약간 감이 잡히시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영어는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세대주의.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슬람 원리주의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신교 원리주의 비슷하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세계사와 세계관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어려우시겠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예전에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우리의 본토다. 특히 그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본토다. 그걸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야 종교를 믿는 마음이니까 종교가 시작된 곳을 그리워하는 성지순례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지라고 하는데 또 그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나라를 빼앗기고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잘 살아가면 되는가? 아니죠. 한반도를 다시 되찾아야만 됩니다. 특히 한양을 되찾아야 되는 거죠. 경성을 되찾아야만 이게 실제로 독립운동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를테면은 좀 다시 원류를 찾아서 거기에 시작점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BTJ 열방센터가
되돌아간다의 B, to. 그다음에 J는 예루살렘, 제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식대로의 발음입니다만 back to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그걸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그걸 앞에다 붙여놓고 자기들의 훈련센터 이름을 BTJ 열방센터. 열방은 전 세계를 말하는 거죠. 네네. 열방센터라고 붙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첫 번째 신사도운동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세상을 8개 분야로 나눕니다. 네. 정치, 경제, 언론, 문화 이런 식으로 교육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세상의 8개 분야를 다 정복해 들어가서 지배해야만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고 두 번째 말씀드린 극단적 세대주의에서는 8개 분야로 세상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세계사, 시대를 7개 시대로 나눕니다. 분야가 아니라 시대가 7가지. 시대를 나누는 거죠. 이건 시대 구분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무죄의 시대, 양심의 시대, 인간 통치 시대, 뭐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왜 시대가 중요하냐면 시대에 따라서 천당 가는 방식이 틀립니다. 이 시대에는 이것까지만 하면 구원받고 천당 가는 건데 그 다음 시대에는 그거 갖고는 안 통해. 더 많은 어떤 것을 해야 돼. 그죠? 예를 들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대의 과제로 주어지고 그 과제를 끝맺음하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에 놓는다거나 개신교 원리주의처럼 극보수적인 형태를 띈다거나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그래서 강조합니다. 더 충성을 다해야 돼. 시간이 없어. 90년대 뭐 휴가 이런 거랑 좀 다른 거겠지만 비슷하다고 볼 수 있나요?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가 하늘로부터도 내려오고 땅에서도 솟아난다. 두 개가 만나게 된다.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세계 지하 정부. 유태인들로 구성된 세계 지하 정부가 있어서 그걸 움직이고 있다. 또는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다음에 악마의 숫자 666. 그다음에 머릿속에 바코드 베리칩 같은 걸 심어가지고 인간을 조정한다. 이건 이제 옛날부터 극단적 세대주의에서 많이 나오던 얘기고 신사도 운동에서도 많이 나오던 얘기인데 주로 극단적 세대주의에서 많이 나오죠. 더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요새 와서는 뭐가 있냐면 뭐 말씀드리기도 좀 웃깁니다만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든 게 그 유명한 미국의 기업인 아무개다. 그래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조종할 수 있는 유전인자를 사람들 몸에 심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 음모론적이네요. 그것을 용감하게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분이 미국의 트럼프 님이시다. 그래서 대한민국 개신교의 극우적인 성향을 띠는 분들이 트럼프를 신처럼 모시면서 미국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나서는 이유가 그거고 광화문에서 성조기를 흔들며 시위를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국기가 갑자기 또 등장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정광훈 목사 때도 변상호 앵커께서 뭐, 이를테면 그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된다. 민족주의 이런 얘기하셔서 좀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성조기를 흔들고, 왜 트럼프 얼굴과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하지? 조국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인 셈이죠. 근데 두 번째 조국은 미국의 개신교, 한국의 개신교, 이스라엘의 개신교를 이제 심어서 이스라엘 개신교.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잃어버린 땅의 회복 이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서 좀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될 텐데 2,500명씩 모이고요. 규모가 큰데 이 정도면 뭐랄까요 주류라고 봐야 되나요? 이건 교회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대단히 애매합니다만 한국 교회가 맨 처음에는 못 모르고 신사도 운동과 이 세대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굳이 신경 안 쓰고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건 도저히 아니다라고 해서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는 완전히 이단입니다. 다만 그것을 추종하는 기관들이나 집단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단은 아니지만 참여 제한, 참여 금지, 교류 금지 제한 조치만 내려놨죠. 왜냐하면 반성할 여지를 주겠다고 하는 건데 반성할 여지가 보이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한국의 이 주류 기독교 사회 교계에서는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조금 여지는 놔뒀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신천지 때도 사실은 뭐 추수꾼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천지 때도 교회에 숨어 들어가서 활동하는 이제
사람들을 갖다 추수꾼이라고 부르면서 경계를 했던 건데 네. 신천지는 성격상으로 보면 세대주의하고 좀 많이 닮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문제는 비슷합니다. 네. 왜냐하면 BTJ 열방센터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재단의 훈련센터입니다. 네. 예, 인터콥은 전문인 국제선교단 이란 이름으로 번역이 됩니다만 미종족 전도라고 해서 기독교가 뿌리내리지 못하거나 기독교를 거부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공격적으로 선교하는 단체를 이 인터콥이라고 부르는데 이 인터콥의 훈련센터가 BTJ 열방센터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뭐 BTS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개인이 모이는 겁니다. 목사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일반 개인 평신도. 전국에 지부가 있고 지부를 관리하는 간사가 있고 그 간사들이 그 명단들을 다 갖고 있죠. 그 사람들이 열방센터로 모여서 훈련을 받고 다시 자기 집과 자기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게 제일 이제 코로나19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뭐 투명하게 명단을 공개하거나 여러 가지 동선을 공개하거나 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빨리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신천지 때와 비슷하게 공개를 안 하고 계속 감췄죠. 왜냐하면 맨 처음만 해도 딱 6명이 왔었는데 그중에 1명이 감염됐고 그 사람 명단과 6명의 명단 다 같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다시는 한 사람도 더 추가된 게 없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을 조사하다 보니까 370명까지 나오고 이제 또 더 나올 겁니다마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왜 해결이 어려운가 하면 교회가 이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를 받아들여서 사람들은 교회랑 똑같은 걸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경계심이 없네요. 사람들을 여기서 끊어내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녀오면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거기 가면 안 됩니다라고 야단을 치면 되는데 우리 교단 본부에서 명령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접근 금지, 교류 금지. 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어떤 분들은 이 운동들에 이미 어느 정도 녹아있는 분들도 있고 그걸 믿고 살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또 하나 이 신사도운동이나 세대주의에 확 빠져 있어서 BTJ 열방센터를 드나드는 분들은 교회로 돌아가면 그 교회의 핵심 세력입니다. 가장 열정적이고 헌금도 많이 하고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그 교회의 중직이거나 장로님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을 해도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지금 방역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터콥 상주 BTJ 열방센터, 백투더 예루살렘 열방센터에서 왜 이렇게 위험하게 확산세가 있나라는 얘기가 좀 맥락이 다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국에 10개 정도의 이제 지역 지부가 있는데 실제로 더 위험한 거는 맨 처음에 대학에서 시작해서 중고등학교로 갔다가 어른들로 옮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에 210여 개의 지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서 열방센터에 다녀온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아이들 스스로 봄과 가을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갔다 와서 학교에서 전파시킬 가능성이 무지하게 큽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전파되는 것들을 찾아내서 BTJ 열방센터에서 옮아온 거구나라고 파악되는 숫자들이 모이는 건데 이게 만약에 중고등학교로 이미 들어갔다면 그나마 방학이라 안 모이고 비대면이라 안 모이니까 문제지 언제 어떤 식으로 또 4차에서 터질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자, 몰래 개최하거나 휴대폰을 끄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역이 더 어렵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우문입니다만 어떻게 좀 방역의 고리라든지 해결을 찾아야 될까요? 교계에서도 좀 힘을 써주실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방법이 있다면 종교시설, 그러니까 교회와 모든 다른 종교시설과 그것과 관련된 선교기관들 시설들을 동시에 셧아웃 시켜가지고 한 달 동안 다 같이 문을 닫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잠깐만 닫으라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모이는 인원수를 좀만 조절해 달라고 해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네. 뭐 교회를 탄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네. 딱 BTJ하고 인터콥이라는 그 단체, 네네. 그런 단체들 관련된 기관만 닫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일반 교회를 다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또 어딘가를 막으면 자기네 집에서 모이자고 또 모일 가능성도 있고 또 그만큼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네, 신천지보다 더 통제하기가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신천지보다 더 어렵습니다. 일반 교회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겹쳐 있기 때문에. 신천지는 신천지로 모이는 것과 네. 교회로 숨어드는 것 두 가지만 안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데 네. 이건 참 어렵죠. 정말 또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또 변상우 앵커님께서도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앵커 리포트는 어떤 건가요? 예, 코스피 3000 시대가 이제 개막된다고 네. 사실 조금 들떠 있습니다만 물론 거품들도 있어서 걱정은 있습니다만은 네. 무슨 3000이냐 봉창 두드리지 마라. 네. 라고 했던 한 달 전 이야기가 있어서 네. 그것들에 대한 팩트체크가 되겠습니다. 네, 공약들도 있었고요. 전직 대통령들의 오늘 또 앵커 리포트 기대하겠습니다. 앵커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우 앵커였습니다. 네, 정말 애써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또 코로나로부터 많은 이웃과 자신을 지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앞서 변상우 앵커와 얘기 나눈 것처럼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될 텐데요. 이럴 때 바로 기대되는 게 이 지자체장이나 정치인들이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90일 정도 남았는데요. 야권에서는 활발하게 출마 선언과 또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결, 새로운 게임 체인저다 이런 말들도 나오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십니다. 오 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자, 뭐, 평소에도 저희 방송 오셔서도 목소리도 젊고 의견도 굉장히 다양하게 주시는데, 네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시면서 게임 자체를 바꾸겠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좀 설명해 주시죠. 그 게임 체인저는 뭐 변화와 혁신, 뭐 미래를 의미하고 있고요. 네. 예, 과거를 향해서 가는 선거를 미래로 향한 선거로 180도 바꾸겠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게임 체인저 오신환이 나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요즘 뭐, 결자 해지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네. 예, 여야를 불구하고 지금 10년 전 박원순 시장이 등장할 때 그 조연 역할을 했던 분들이 다시 나와서 뭔가를 풀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네. 저는 이거는 결자 해지가 아니라. 네. 저는 단언코 이건 과거 회기다. 네. 그래서 서울시가 미래로 가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면 네. 저는 새로운 인물이 그것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기존 게임에서 누가 승자냐가 아니라 완전 새로운 게임을 만들자, 새로운 미래로 간다 이런 말씀이신데 앞서 그 박원순 시장의 조연이라는 부분에 안철수 대표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물론이죠. 예, 네. 당시에는 뭐 다 과거 10년 전에 선거를 치렀던 네. 그 모든 분들이 다시 재등장하는 그런 과거 프레임이 생기는 거죠. 예. 네. 자, 새로운 미래, 뭐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권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그 고민 또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거대한 의미까지 많이 나옵니다. 의원님 의견 밝혀주시죠. 저는 뭐 단일화에 대해서 뭐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테고요. 네. 제가 처음으로 단일화에 대한 방안을 내놓고 가장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 단일화 방식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화하는 과정들이 서로 밀고 땡기기 하면서 네. 그 룰 갖고 지리하게 서로 싸우게 되면 네. 저는 그 단일화에 대한 그 피로감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네. 지난 출마 선언과 함께 단일화 선언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본인이 그럼 단일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지 않고 있는데, 네. 저는 대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경선 기구를 만들어서 네네. 그 안에 후보들이 함께 참여하는 원작 경선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 단일화는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네. 또 배제되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공정한 방식이죠. 예. 근데 지금 뭐 10명 정도 나오는 그런 후보가 너무 난립하는 문제가 있으면 네.
예선과 준결승 또 결승 서바이벌 경선을 통해서 네. 그 과정 자체가 혁신적이고 네. 변화를 예상하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밑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투명한 공동 경선 기구를 통해서 다양한 단계로 단일화를 좀 말 그대로 좀 흥행 요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물론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유리하신 분들은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안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현실화시키실 생각이신지요? 그건 단순히 지금에 있는 상황을 놓고 본선에서의 선거를 지금 예측하는 것은 좀 무리다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여전히 야권이 변화하고 혁신해야만 이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그냥 단순히 단일화만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 그 경선의 과정들 네. 또 단일화하는 과정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들이 오히려 그것을 네. 해를 끼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배제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 형식적 단일화가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좀 그렇게 치자면 지금 야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또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은 조금 이제 배제하면서 확실하게 이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이 그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과정들은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적절한 절차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공천관리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지금 100% 시민 여론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네네. 좀 당의 조직이라든지 당 내부에 대해서 밝으신 분들은 우려하실 수도 있고 안철수 후보 같이 지금 국민의힘 밖에 있는 분들은 유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는 단일화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의 후보를 선출하는 관리 기구이고요. 네. 정진석 위원장께서는 당연히 그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네. 다만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100% 시민 경선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될 경우에 사실 국민의힘의 후보라고 볼 수 있는가? 물론 야권으로는 묶이지만 그 판단이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의원님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네네. 안철수 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경선 기구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받을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당으로 들어와서라도 모든 걸 장벽을 허물면 하겠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단일화하자라는 것을 일체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질질 끌다 보면 네네. 단일화 논의 속에서 오히려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안철수 대표도 한 걸음 더 내딛어야 된다. 무언가 더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유승민 잠재적 대권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께서는 또 오 전 의원이 이런 서울시장 출마의 여러 의미를 밝히셨을 때 뭐라고 좀 조언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유승민 전 의원께서는 이제 어쨌든 대권을 지금 도전하는 입장이니까 네. 이제 여러 후보들이 경쟁하고 또 그 속에서 충분히 시너지가 나오고 또 특히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일부 한계가 있잖아요. 네. 참신성과 중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뭐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예. 예, 사실은 일찌감치 또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젊은 70년대생 정치인 중에 그 여당의 박용진 의원이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 여당의 박용진 의원께서는 이제 대권 후보를 밝히시면서 이 70년대생 어떤 젊은 리더 이런 얘기를 강조해 주셨는데 오신환 의원께서도 혹시 그런 관련된 생각을 하시는지 또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세대라는 측면을 강조하실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서울이 온다는 것도 그리고 젊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도 결국엔 사람이 바뀌어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과거를 회귀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그것이 진흙탕 싸움이 되면 서울의 네. 미래를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럽의 선진국들의
그 EU에 가입돼 있는 국가들 중에 절반 정도가 네. 지금 국가 정상들이 30대, 40대의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네. 네,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조금 다시 과거에 지금 얽매이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좀 과감하게 변화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시대를 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사실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나 부동산 이슈가 선거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세대, 또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당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셔야 될 텐데 일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야당은 조금 비판적입니다. 선거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지금 재난지원금이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좀 어불성설이다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소상공인 그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는 네. 지금의 현실 속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더 두텁고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것을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 상황과 지금 상황에서 50% 정도는 소득의 변화가 없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까지 지금 다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효율성이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야 후보들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시장 안정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 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구상하고 계신가요? 저는 당연히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문제는 민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네. 공급을 계속 규제하고 또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폭등하게 된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시장에 대한 자율성을 충분히 풀어주고 네. 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촉진할 수 있는 방식들을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 제도들을 통해서 네. 그 기간들을 좀 단축시킬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공공 영역에서의 신규 공급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 난민들이나 무주택 서민 또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환매 조건부 반값 아파트라고 해서요. 네네. 서울시의 토지에다가 건축비만 분양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하고 향후에 다시 이것을 서울시가 매입할 때 네네. 시세 차익의 절반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네. 반반 아파트 제도를 제가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주택 서민들이 오히려 주거 사다리를 통해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필요한 제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의 기능과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부동산 취약계층의 어떤 기회 이런 부분들인데 규제는 전반적으로 좀 많이 완화돼야 된다. 현 정부가 세웠던 규제는 이런 방향. 물론이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임기가 사실 1년입니다. 물론 그 뒤로 또 재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1년 안에 사실은 선보여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요 공약에서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점이요?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일 경우에는 임기가 1년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뭐 재선도 있겠지만 1년 안에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기가 어려울 텐데요. 공이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간이 어쨌든 뭐 1년 정도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특히 네네. 또 의회가 민주당의 의원님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네. 뭐 과하게 어떤 역할들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시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예. 그리고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들을 네. 그 1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서 그것을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차근차근 절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도 네. 무한정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시장을 열게 되면 가격이 폭등하거나 또 시장에 역반응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질서 있게 절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여야 후보들이 모두 좀 긍정적인 시민들을 위한 경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모두가 하실 텐데 여권 후보는 아직 공식 출마 선언한 분이 적습니다. 우상호 의원 등이 있고요. 의원님께서 꼽는 여권의 강력한 경쟁자 이분이 나오면 좀 정책 대결할 만하다 이런 분 있으신가요? 아시다시피 이번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부터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당이 당원을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저는 2차 가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그런 측면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20대 국회에서 사개특위위원장으로 박영선 장관께서 네. 위원장을 맡아서 제가 간사 역할을 하면서 역할을 해봤는데 네네.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네. 박영선 장관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으로 저는 네. 출마하지 않으시는 것이 마땅하다. 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박영선 장관은 호평과 더불어서 여당은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로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 정책 하나 현안 여쭤볼게요. 서정엽 권한대행이 이 신년 대중교통 요금, 상하수도 요금 인상 고민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내용은 파악하셨는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권한대행은 사실 관리자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네. 지금 서정엽 대행께서 선을 넘어서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도 그렇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인상하는 부분들도 그렇고요. 네네. 또 지금 TBS 교통방송 이사장도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어요. 3년짜리 임기에. 네. 또 서울물재생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그렇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과 합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네. 다음 시장이 취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합당한 처신이 필요하다. 네. 선을 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공공요금 인상이 권한대행이 지금 추진할 만한 사항이긴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고 끝으로 말씀 살짝 나오셨습니다만 지금 뭐 특정 방송사에 대한 이야기가 선거 야권에서 공약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특정 프로그램 네. 또 진행자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공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TBS 교통방송은 서울시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공정성과 공공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확보돼야 되는데 네. 이것이 단순 편향성을 넘어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거나 네. 아니면은 1인 방송인이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방송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것은 반드시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된다. 그것이 네. 시민들의 세금을 바로 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건투를 빌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